내 속에 파란만장의 바다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썰물이지네. 썰물이지면 바다는 마음 밖으로 달아나 질펀한 폐허의 뻘밭 적나라 하네. 상처가 개들처럼 분주히 그 위를 기어다니네. 짓밟힌 발자국들 낙인처럼 무수하네. 가만 보니 여 같은 사랑 하나도 박혀있네. 소낙비라도 올라치면 뻘밭이 제 검은 살점을 잘게 뜯어내며 오열하는 것을 보네. 밀물은 마안처럼 깊숙이 파인 가슴속을 철벅이며 오네. 잘 삭은 위로처럼 부드럽게 뻘밭을 입을 덮네. 그러나 내 속에 밤이 깊어서 만조가 목까지 차올라 울렁거릴 때 벼랑간 해일이 일어 마음의 해안선 전체가 넘치도록 아프네. 내 속에 파란만장의 바다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밀물이 드네. 김선태 시인의 내 속에 파란만장을 읽노라면 천변만화하고 변화무쌍한 바다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수시로 물이 들고 나고 간조와 만조를 넘나들며 물비늘이 돋다가 색이 변하는 이 울렁거림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겪습니다. 이토록 곡절과 시련이 많고 해안선 전체가 무너지도록 아파도 파도는 모래톱으로 밀려오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이수명 시인님, 그리고 함께 시를 쓰는 동료이자 가까운 후배인 이재훈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훈입니다.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이 안이 환하게 빛납니다. 이수명 시인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1994년 작가세계로 데뷔하셨고 시집 외가리는 외가리 놀이를 한다, 붉은 담장의 커브, 고양이 비디오를 보는 고양이, 언제나 너무 많은 비들, 마치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시집 물류창고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이 너무 덥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막 경황이 없군요. 이번 그 상반기에 그 시집과 실혼집을 냈는데 시집은 6월 말에 나왔고요. 네. 실혼집은 7월 말에 나왔어요. 원래는 같은 날 그 판권에 같은 날 딱 출간하는 걸로 찍히는 걸 원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한 달 간격으로 나왔고 이제 이거 준비하느라고 상반기에는 마음이 좀 분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원고 자체는 작년에 다 넘어갔는데 계속 이제 교정을 보면서 그 본문을 좀 손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이러느라고 이제 몇 달이 갔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고치면서 예전보다 좀 더 고친 것 같아요. 예전 시집들보다. 그래서 텍스트는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과 씨름하느라고 올 봄, 여름이 훌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판권 말씀하셔서 예. 제가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날짜예요. 6월 25일. 예, 맞아요. 어쨌든 시집과 실혼집을 동시에 예. 지금 6월과 7월에 걸쳐서 예. 출간하셨고 어떻게 책을 내신 후에는 좀 쉬셨나요? 예, 그 실혼집 7월 말에 나오고 나서는 지금 이제 8월 아직 다 안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봄에 그 고치느라고 그 마음이 많이 그 달리고 뭐 또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막 그러다가 책 나오고는 이제 조금 덥기도 하고 많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합니다. 네. 스스로에게 잘했다. 칭찬도 좀 해주시고. 잘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예. 함께 나와주신 이재훈 시인님. 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1998년 현대시 신인상으로 등단하셨고요. 시집 명왕성 되다, 벌레 신화, 그 외에 많은 산문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이재훈 시인님 근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제 근황은 종강을 하자마자 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종강을 하자마자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네, 몽골을 갔다 오고 몽골에서 핸드폰이 안 터지지 않습니까? 그쪽에. 예. 그래서 학점 컴플레인을 겨우겨우 받아가면서 네, 그렇게 몽골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방학 때 특히 이수명 시인의 물류창고를 열심히 읽었고요. 네. 예. 또 이제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다음 학기 또 강의 준비도 하고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몽골은 어떻게 어느 지역을 좀 둘러보셨나요? 거의 고비 사막 위주로 해서 예, 사투를 벌이면서 예, 다녀왔습니다. 예. 제가 모래를 드렸죠? 네. 예. 지금 이재훈 시인님이 저에게 그 고비 사막에서 가져온 아주 모래 한 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한 줌 정도. 엄지와 검지로 집었을 때의 네. 분량 모래를 주셨는데 거기서 본 가장 인상적인 풍경 한 토막 말씀해 주시죠. 그 모든 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냥 360도를 돌아도 다 평원인 그 한 점의 지평선이 한 점의 티도 없이 360도를 돌아도 지평선인 그런 평원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예, 한국에서는 그런 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래 언덕을 사투를 벌이면서 모래 언덕을 올랐고요. 네, 정말 상당히 오지 여행인데 예,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의 한 가운데서 이재훈 시인님이 서 계셨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수명 시인님은 등단하신 지 이제 25년 예. 되셨는데요. 벌써, 예, 그렇게 됐네요. 네. 이번에 나온 시집 물류창고를 묶으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7번째 시집인데요. 시집 이렇게 묶을 때마다 뭐가 좀 달라졌나? 예전과 좀 다른 어떤 시도를 하고 있나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하는데 언제나 조금씩은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권이 뭐 다 조금씩 달라져 있는데 어떠한 중요한 변화를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잘 모른 채 조금 다른 춤을 추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좀 그 예전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좀 변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 건지 그 의미를 이렇게 캐치하는 것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어제 했던 얘기보다 뭐 오늘은 좀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편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말하는 게 좀 자유로워진 것 같고 이렇긴 한데 이게 정말 자유로워진 거지? 그리고 예전과
어떤 방향이 달라진 건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어쩌면 또 평론가들, 문학 사가의 예. 몫이기도 하고요. 예. 두 분의 인연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그 이수명 시인님과 이지훈 시인님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 예. 이제 안지 한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대학원에 와서, 대학원 석사 때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알게 돼서, 이제 대학원 내내 같이 다니고, 논문도 같은 학기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연을 99년부터 맺어서 지금까지 근 20년 가까이, 그래서 편하고 되게 좋은 친구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불쑥불쑥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재훈님은 처음 뵀을 때의 인상이 어떠셨어요? 이수명 선생님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언제 처음 봤는지를 사실은 시초의 지점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냥 어느새 옆에 있는 거죠. 어느새 옆에 있는 이제 좋은 동료로 있어서 최초의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스며든 거군요.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이.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석사 때 같이 다녔었어요. 다녔는데 그때 집 방향도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갔던 기억이 되게 자주 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면 버스를 타고 우리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뭐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고 예. 무슨 얘기 하셨는지는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은 나는데 사적인 얘기라. 예. 그리고 그때 학교 다닐 때 아마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누나라 부르는 몇 안 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수명 누나의 임신한 배부른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없거든요. 굉장히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배가 이렇게 임신을 하셔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르신 상태에서도 학교를 다니셨거든요. 그때 제가 옆에서 같이 따라다녔죠. 예, 누나를 따라다니면서 시적으로도 많이 에너지를 얻고 그때도 뭐 상당히 개성적인 시인으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뭐 그때부터 뭐 시는 뭐 다 꿰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뭐 이런 것들 저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죠. 그때. 네. 예. 다시 한번 이제 시집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류창고라는 제목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시집 제목이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게 지방을 가다 보면 이제 물류창고라고 써진 이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요 연작을 쓰던 초기 무렵에는 보니까 서울에서도 그런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류 창고라고 대부분 굉장히 글씨가 크고 세련되지 못한 조립식 건물 같은 데에 이제 물류 창고, 뭐 무슨 의류 물류 창고라든지 뭐 다양한 상품의 물류 창고가 이렇게 앞에 써 있는데 물류 창고라는 말을 보면 물류라는 것에 상당히 이제 흥미가 돋고 이제 재미를 느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옛날부터 사람보다는 사물에 대한 시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초기 시들에서도 사람의 어떠한 정서나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판단 이런 것들보다는 사물에 이렇게 다가가고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고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어떤 사물의 현상화, 그러니까 사물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는 제 성향이 집약된 이번에 그러니까 물류창고라는 요 제목으로 이렇게 집약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아까 변화 뭐 얘기 살짝 했지만 네. 변화가 있다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주변의 시인들이 당신 시에는 별로 사람이 없어 막 이랬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도 어떤 그 물류 속에 같이 놓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도 이제 물류와 이렇게 같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서 사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정서나 그 사람의 판단이 사물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사물 옆에 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류처럼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집약된 그런 공간으로 물류창고라는 제목을 쓰게 된 것 같고요. 제목이 이제 거리에 가다 보면 많이 있어서 친숙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물류창고라는 말을 딱 제목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 그 포함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그 사물이나 사람의 이야기들이 풍부하게 가능한 것 같아서 이 제목 하에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제목을 앞뒤에 무슨 수식어나 치장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잡아봤습니다. 예. 네, 물류창고. 그 사물들이 총망라된 장소. 예. 사물의 총집합지, 결집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물류창고라는 이 시들을 쫙 보면서 거기 사람들이 진짜 풍경화되어 있고 사물화되어 있잖아요. 한쪽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의 주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물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 기존의 시집들과 변별점과 차이점이 그런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전 시집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에는 사람이 정말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사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집엔 이제 사람이 뭐 앉아 있는 모습, 누워 있는 모습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물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막 주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막 사물에다 이렇게 투사하거나 막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물처럼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그 또 만약에 차이를 얘기한다면 사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시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뭘 공작 시간에 뭘 만든다고 하잖아요. 공작. 그러니까 사물들이 놓여 있는 위치와 장소 이런 배치를 좀 더 공작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시키는 쪽이었다면 네. 사물들을 이번 시집에서는 그런 이제 공작성을 좀 줄이고 그냥 그 모습 그 자체를 이렇게 삽이나 뭐 뜰채나 이런 걸 이렇게 뜨는 것처럼 그냥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좀 이동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제 시의 성향이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4년에 마치가 나왔을 때 그때 이미 그런 공작성이 좀 줄고 그러니까 뭘 만들고 막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래서 비약시키고 하는 그런 방식 그럼 비약을 좀 줄이고 만들고 비약하는 걸 좀 줄이고 그 어떤 현상을 그냥 이렇게 떠서 그대로 그 화면에 배치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됐는데 이번 시집에서는 그 모습 속에 사람도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눈에 더 띄게 이게 많이 변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인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저는 깊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작품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그 무엇이 순간 저도 포착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번호가 제거된 물류창고. 번호가 없대 사실은.
페이지 번호는 있지만은 예, 그래서 10편인가요? 예, 10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번호를 제거하신 이유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우리 뭐 이렇게 출석 번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기억나는 출석 번호들이 있어요. 뭐 특별히 줄을 잘못 쓴다든지 앞에 쓰고 싶었는데 뒷번호를 받았다든지 뭐 네.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이렇게 좀 줄을 세우는 그런 혐의가 줄을 세우는 혐의가 있으니까 좀 줄을 세워보지 않으려고 그냥 그러니까 넘버링이라고 하는 넘버를 붙이지 않은 것이고 사실 번호가 없기 때문에 제목만으로는 어떤 물류창고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해서 그냥 얘네들이 서로 빙글빙글 돌아다니길 바란 것 같아요. 이 작품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물류창고의 일련과 또 다른 물류창고의 뭐 3면들이 그냥 뭐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그 약간 어지러운 어지럽지만 그냥 주저없이 예? 서로 만나고 뭐 같이 있기도 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동일한 제목하에 다른 연 속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한편 보면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한편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한 비슷하고 동일한 것과 낯설고 다른 그 느낌과 이미지들이 그냥 같이 놓여보면 어떨까. 네. 근데 이걸 만약에 번호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하나의 그릇 속에 다 넣는 거니까 그 그릇을 좀 없애보고자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봤고요. 네. 근데 또 이거를 만약에 10편을 그냥 앞에서부터 뒤까지 쫙 배치를 그냥 해버리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물류창고라는 제목을 갖지 않은 조금 다른 친구, 제목이 좀 다른 친구들도 옆에 좀 껴보자.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는 그런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네. 물류창고와 물류창고 아닌 친구, 다시 물류창고 아닌 뭐 이런 그러니까 지그재그식의 배치를 통해서 물류창고와 물류창고가 너무 붙어 있지 않게 너무 붙어서 막 정말 이렇게 서로의 접점을 막 그냥 숨김없이 막 찾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어서 떨어졌다 만났다 하는 그러한 리듬을 갖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네. 약간의 거리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시들을 사이사이에 넣는 그런 방식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네. 이 목차 자체가 거의 시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가요? 목차 자체도 굉장히 예. 많은 리듬감을 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시인의 의도가 예.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집을 읽으면서 받았던 인상은 대상에 집중한 지점들이 무한대로 넓어지고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이미지들이 느껴졌어요. 예. 그다음에 어떤 부조리 상황극을 보는 장면 묘사와 예. 대화체가 자주 등장하고요. 또 산문성이 강하게 도입된 지점들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도입에 효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어려운 질문을 너무 한꺼번에 네. 주셔서 네. 그 대상에 집중해서 어떤 그 무한을 끌어낸다, 무한으로 나아간다,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잖아요. 뭐 계단이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인데 어떤 물건 사실은 그 구체적인 사물들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어떠한 의미로 이 대상을 막 끌어들여서 꽃은 슬픔이야. 뭐 이렇게 생각으로 이 대상을 끌어들이면 얘는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 이 꽃은 슬픔이야. 혹은 꽃은 뭐 사랑이야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순간 얘는 그 어떠한 의미나 그 존재의 그 특징이 이렇게 부여되는 거니까 그렇죠. 설명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무한이 아니라 유한하게 되는 건데 이 구체적인 사물을 다른 어떠한 의미나 이런 걸로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그냥 사물만 계속 바라볼 때 얘를 유한한 우리의 사고 속에 가두지 않고 그냥 무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질문하신 거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사물에 그냥 집중하는 것, 대상에 그냥 집중하는 것, 그냥 집중한다. 다시 말하면 그냥 다른 어떠한 그 의미의 그물 같은 거 씌우지 않고 그냥 바라본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이 존재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 꽃은 무엇이지? 뭐 계단은 무엇이지? 근데 알 수 없는 이 대상을 그냥 알 수 없는 채로 내버려 두게 되면, 시에서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 그 거리를 나의 생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두게 되면 이 대상의 그 존재의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알 수 없음. 그게 네. 그냥 남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무한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걸로 얘기를 좀 설명,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산문성이나 부조리극 말씀하신 거는 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밥 먹고 우리의 삶 자체가 뭐 이렇게 좀 부조리하잖아요. 날씨가 더운 것도 부조리하고요. 네. 이 더운 날씨에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조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하다는 거는 잘 안 들어맞는다는 이야기인데 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또 우리 인간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이 조리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뭐 우리가 만나는데 여기 왜 만나는지, 만나서 뭐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도 정연하지가 않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창고의 그 10편을 보면 이게 부조리한 상황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뭘 해야 되는지, 만나서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그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물류창고에서 만났는데, 누가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 근데 누가 만나자고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여기 만나서 뭐 하지? 근데 뭘 해야 될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사진을 막 찍는 거거든요. 막 사진을 찍고, 자, 여기 보세요 하니까 또 찍었는데, 또 여기 보세요 했는데, 아까랑 좀 다른 것 같고, 아까 바라봤던 그 앞과 앞에 보세요 했을 때 또 다음에 봤던 앞이 또 다른 것 같고, 그럼 뭐 우리가 본 건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다른 물류창고에서도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힐링 캠프래. 여기 와서 힐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요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연극을 하고, 뭐 노래를 하고 막 이러는데, 연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극을 하면 사실은 힐링이 되는 건지, 남들이 된대, 그래? 그럼 해보지 하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는 채, 왜 하는지 모르는 채, 여기에 왜 놓여 있는지 모르는 채 계속 어떤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위가 놓여지는 그 자리를 읽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물류창고라고 하는 장소를 그러한 우리의 행위에 씌워서 보는 거거든요. 그 창고 안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저러한 몸놀림, 손놀림을 하고 있는데, 이 손과 몸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왜 움직이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 헤이수 우리 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부조리라는 그 이야기를 더러더러 해요. 근데 실제로 그걸 또 우리가 부조리라는 말로 이거를 이제 명명해서 그렇지, 부조리라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뭐 하는지 왜 하는지 모르는 채 이렇게 그 창고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저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사물들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는 채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쌓여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간이 어떤 작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작용을 한다는 거는 시간에 의해서 앞타임과 뒷타임의 그 흐름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이제 이런 게 시간인데 창고라는 곳은 시간이 역할과 작용을 하지 않고 시간의 작용이 사라진 곳이고 그렇죠. 마치 우리들이 물류창고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시간의 작용이 사라진 채 있는 사물들처럼 우리의 몸놀림과 손놀림도 왜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 채 그냥 어떠한 작용도 없이 그 안에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내려고 했습니다. 네. 그 이재훈 시인님은 이번 시집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본인의 의견. 저는 우선은 제목이 물류창고잖아요. 제목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구나. 저는 항상 제목을 멋있게 짓고 싶은데 야, 이 제목을 시집 제목으로 지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선 했고, 그리고 저는 뭐 이수명 시인의 시를 계속 첫 시집부터 계속 쭉 따라서 읽었던 사람으로서 옛날에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 이전에 항상 생각했던 것이 부딪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와 단어의 부딪힘, 사건과 사건의 부딪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집이 전 그 전에 이 부딪힘의 정점에 있는 게 외가리는 외가리 놀이를 한다 뭐 이런 시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물류창고는 조금 더 다른 지점이 확 들어왔던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자의 목소리의 부딪힘, 화자의 말이 그 말이 상당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상당히 들어와 있어서 이야기와 이야기의 부딪힘, 뭐 이런 쪽의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읽을 때도 이렇게 좀 길지만 되게 순식간에 읽을 수 있게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 읽었죠? 아니요. 아니, 그 제목 이야기를 해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심한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무심하게 던져진. 근데 외가리는 제목이. 외가리 놀이를 한다. 이거는 되게 멋있잖아요. 제목이. 예. 근데 물류창고는 정말 멋이 없고 그냥 무심하게 던져진 제목이. 이걸로 제목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수명 선생님께 문득 궁금해지는 부분이 그 시를 공부하시다가 시를 읽으시다가 아, 이것이 시구나 하고 어떤 무릎을 쳤던 순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다른 무릎을 분의 쳤던 순간이요. 예. 다른 분의 시를 읽다가 혹은 본인이 시를 쓰다가 그건 모르지만 이게 정말 시구나.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시라는 건 참 쓰기가 어렵거든요. 예, 짧은 글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쓰고 나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를 쓰기 전에 내가 이런 걸 써야지, 뭐에 대해서 써야지라고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쓰다 보면 다른 곳으로 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시라는 게 참 어려운 장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른 뭐 여타의 예술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 예술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시는 정말 아까 외가리 얘기를 했지만 외가리를 쓰려고 했는데 외가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마련인데 벗어나서 쓰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쓰게 됐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이 어쩌면은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의 그 작용이 이렇게 굉장히 희한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그 정말 무슨 프로세스처럼 느껴질 때,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이렇게 뭐 한순간 떨어지는 풀씨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굉장히 고심하지만 그 고심의 결과도 아니고, 또 그 고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를 했는데 사실은 애초에 그 고심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을 그런 어떠한 그 좀 특이하고 애매하고 알 수 없는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어떤 것이 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고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치면 그 영감이 죽는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애초에 영감이 뭉툭해져서 고치지 않고 최초의 시를 손대지 않고 일필휘주로 탁 쓰는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덜어 하는데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시를 더 많이 쓸수록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칠수록 더 선명하고 날카로워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퇴고의 과정까지 또 거기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시작부터 해서 아무것도 아닌 시작으로부터 대부분 굉장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시작으로부터 해서 또 어떤 무엇인가가 나오고 그 나와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나온 것을 또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헐어내고 뭔가 지은 것을 다시 붕괴시키고 그러면서 막 퇴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퇴고의 과정을 통해서 또 막 반씩 잘려나가기도 하고 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그 정말 시라고 하는 짧은 시인데 그런 게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무릎을 탁 치는 어떤 한순간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 모든 과정이 모여서 기기묘묘하게 각자 주인을 주장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역할과 작용이 어우러진 그런 하나의 그 종합적인 어떤 퍼포먼스 같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예,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예. 초청 시인들을 이상하게 난감에 빠뜨린 듯한 기분이 드는데 예, 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예. 이수명 시인님의 그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버킷리스트요? 네. 버킷리스트 없이 살려고 하는데 네. 굳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사실은 다양한 언어로 시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페인어, 네. 내일은 영어, 모레는 아랍어. 그냥 제가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상도 하고 만들어도 보고 막 이제 이런 시를 쓰다 보니까 그 언어가 다양한 외국어라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느낌도 다를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어 시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어로 아예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정말 너무 과도한 욕심인 거는 알고 단 영어로라도 네.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재훈 시인님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이 뭐 좋은 곳에 가고 싶다, 그리고 뭐 이것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혼자 있고 싶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뭐 내가 있는 곳에서 먼 데를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곳, 한국에서 가장 깊숙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고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데 가서 혼자 좀 오래 있고 싶다. 네. 예. 그럼 뭐가 많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이 질문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정말 멋있는 예.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러면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인데요.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이수명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물류창고 10개 중에서 네. 맨 앞에 있는 물류창고를 읽겠습니다. 물류창고. 우리는 물류창고에서 만났지.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느리고 섞이지 않는 말들을 하느라 호흡을 다 써버렸지. 물건들은 널리 알려졌지.
판매는 끊임없이 증가했지. 창고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오곤 했지. 갔던 곳을 또 가기도 했어. 무얼 끌어내리려는 건 아니었어. 그냥 담당자처럼 걸어 다녔지. 바지 주머니엔 볼펜과 폰이 꽂혀 있었고 전화를 받느라 구석에 서 있곤 했는데 그런 땐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 물건의 전개는 여러모로 훌륭했는데 물건은 많은 종류가 있고 집합되어 있고 물건 찾는 방법을 몰라 닥치는 대로 물건에 손대는 우리의 전진도 훌륭하고 물류창고에서는 누구나 훌륭해 보였는데 창고를 빠져나가기 전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누군가 울기 시작한다. 누군가 토하기 시작한다. 누군가 서서 등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누군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몇몇은 그러한 누군가들을 따라하기 시작한다. 대화는 건물 밖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라 쓰여 있었고 그래도 한동안 우리는 웅성거렸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소란하기만 했는데 창고를 빠져나가기 전에 정숙을 떠올리고 누군가 입을 다물기 시작한다. 누군가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조금씩 잠잠해지다가 더 계속 잠잠해지다가 이윽고 우리는 어느 순간 완전히 잠잠해질 수 있었다. 듣는데 목이 착 잠기네요. 잠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로 이 시를 고르셨는지 이 시반에서. 제가 2014년에 마취를 내고 제일 처음 쓴 물류창고가 이 시고요. 이걸 처음 쓸 때는 사실 계속 물류창고라는 제목으로 여러 편 쓰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시를 쓰고 나서 들었던 느낌이 왠지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있다. 대부분의 시는 한 편 쓰고 나면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쓰고 났는데 벗어나지지가 않고 계속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시가.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래서 뭔가 더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고갈되지 않는 그리고 쓰고 나도 해갈되지도 않는 또한 그런 기운 제가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물류창고가 첫 번째 쓰여지고 나서 곧 바로 쓰여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위기가 한동안 제 안에 자리 잡았고 그래서 계속 이러한 작품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습작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퇴고 전에 이제 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한번 메모 형식으로 쓸 때도 번호를 안 붙였었어요. 이게 번호를 안 붙이는 게 마지막 시집 묶으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쓰는
그 순간에도 번호를 안 붙이고 계속 썼는데 두 개가 좀 다른 말인데 고갈되지도 않고 해갈되지도 않고 막 그러한 그 무엇인가가 저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계속 쓰게 된 그 이제 시초가 됐던 시여서 네. 이 시를 여러 번 낭독의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했는데 그 오늘도 그래서 이 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저도 이 시집을 처음부터 읽어가다가 예.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좋은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맨 처음에 붙인 포스트잇 예. 이 작품이었어요. 예. 네. 이어서 이재훈 시인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물류 창고인데요. 제목이 같다 보니까 6번째 물류 창고, 순서로 보면 6번째 물류 창고인데 32쪽에 있는 물류 창고입니다. 물류 창고. 나는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린다. 불이 언제 나갔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둘러본다. 전등을 하나 새로 달려고 했어. 갓을 씌워서 그런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어둠 속에서. 그는 묻는다. 여기서 뭘 하려던 거지? 나는 말한다. 글쎄 모르겠어. 그는 묻는다. 뭘 모르는 거지? 나는 말한다. 창고 안을 돌아다니면 뭘 하려 했는지 자꾸 잊어버려. 저쪽으로 갔다가 글쎄 모르겠어. 그냥 돌아오게 돼. 창고 안에서 우리는 계속 말하게 된다. 무슨 말이든 창고에서는 계속 중얼거린다. 이 병들을 빼곡하게 붙여보자. 그는 빈 병들을 벽에 높이 쌓아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이 벽에는 안 되겠어. 이 병들은 안 되겠어. 병으로 뭘 하려던 건지 모르는 채 굴러다니는, 병으로 갑자기 머리를 내리치는 사람들, 머리를 쓸어 모으는 일. 창고에 있을 때 그는 속삭이듯 말한다. 창고에 있을 때 아주 납작하게 바닥에 누울 수 있다. 바닥처럼 될 수가 있다. 바닥에서 눈을 뜬다. 나는 말한다. 숨이 하나도 새어 나오지 않는다.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숨을 모을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납작한 몸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 어떤 점이 이렇게 특히 마음에 들어서 이 시편을 고르셨습니까? 우선은 마지막 두 문장이 되게 좋았고요. 네, 제가 밑줄도 이렇게 쳐 놨었거든요. 예, 좋아서. 그리고 화자가 계속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물류창고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26페이지 물류창고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시간상 낭독은 건너뛰도록 하고요. 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 작가님이 직접 선택해서 가져오신 소리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수명 시인께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일단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독특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예. 그 악기, 손율, 예. 굉장히 고음부의 악기. 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소피아 구바이둘리나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작곡가, 현대음악 작곡가의 그
그 바이안,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실렌치오라는 곡이에요. 실렌치오라는 말은 이태리어로 이제 사일런스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제목이고 바이안, 바이올린, 첼로가 나오는데 그 바이안 소리가 그 일종의 그 러시아식의 아코디언 인데, 그러니까 첼로는 이제 좀 밑에 깔리고, 그러니까 바이올린과 이제 바이안의 그 고음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그 움직이는 이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그 5악장까지 있는데, 이제 1악장이고, 한 4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제가 좋아하고 하는 요 1악장 부분을 이렇게 길지 않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들으면서 드는 느낌이 이제 침묵인데,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침묵은 무겁고 가라앉아 있고 내면에 있고 이제 얼핏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음악을 듣다 보면 그 침묵의 위치가 그렇게 가라앉아 있고 어둡고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밖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침묵이 밖에 있고 좀 허공 중에 좀 위태로운 곳에 침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날카로운 그 부분을 듣다 보면은 침묵이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날카로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이 좀 위태롭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사실 그 음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거야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들었을 때 좀 사로잡는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인데요. 두 분 모두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올해는 이제 책을 그렇게 냈지만 지금 사실은 이 시집 내고 나서 그 물류창고 시를 또 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고갈과 해갈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몇 편은 더 쓰게 될 것 같고요. 이런 몇 편이 이제 다음 시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더 나올지 저 자신도 궁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시 얘기로 하고요. 인사 말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물류창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썼던 이야기, 제가 잠깐 물류창고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들을 쓰고 말씀드리고 그런 자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어느 자리에선가 했던 인사말을 다시 한번 함으로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했던 그 인사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나겠지요. 물류창고 안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훈 씨님도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수명 누나가 할머니가 되실 때까지 계속 만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4번째 시집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수명 시인님, 이재훈 시인님 오래오래 좋은 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인 겸 편집자인 백상훈, 최지인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저도 너무너무 잘 지냈고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백상웅 시인님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저는 피에르 르메트르라는 소설가의 오르부아르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백상웅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앞부분인데 좀 제가 편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곧 끝나리라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오래전에 죽었다. 다름 아닌 전쟁으로 죽었다. 그래서 곧 휴전이 될 거라는 10월의 소문에 알베르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는 이 소문들을 독일 놈들 총알은 얼마나 흐물흐물한지 물러터진 배처럼 군복 위에서 뭉개져 버린다고 주장하여 프랑스 연대들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하던 전쟁 초기의 프로파간다만큼도 신뢰하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독일군 총알을 맞고 웃다가 죽어버린 친구들을 무수히 많이 보아온 터다. 그는 휴전이 가까워졌음을 믿으려 들지 않는 자신의 태도가 일종의 미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평화를 바랄수록 그것을 예고하는 소식들을 믿지 않으려 했는데 그래야만 막아끼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이런 소식들이 번번이 날아들고 전쟁이 정말로 끝난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몇 해 전부터 전선에서 비척대던 나이 많은 병사들을 동원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좀처럼 믿기지 않는 소리로 들렸다. 마침내 휴전 협정 체결이 타당성 있는 얘기가 되자 가장 비관적인 이들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음이 느껴졌다. 부대원들 대부분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고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는 구분선이 확연히 느껴졌는데 하나는 군장을 꾸려 놓고 느긋이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편지를 쓰면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싶은 알베르 같은 이들이요. 다른 하나는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독일 놈들과 치고받고 싶어 안달하는 이들이었다. 이 구분선은 장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나누는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항상 그랬지 뭐 라고 알베르는 속으로 삐죽댔다. 윗대가리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칼자를 쥐기 위해 최대한 땅을 확보해 두기를 원한다. 30m만 더 정복하면 이 전쟁의 결과가 완전히 바뀐다고. 어제 죽는 것보다 오늘 죽는 게 더 값진 일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도네 프라델 중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 그 어떤 전쟁이 저물어갈 무렵의 풍경으로 보이는데 네네. 낭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1차 세계대전 끝마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화자로 처음에 등장했던 알베르는 이 전쟁의 뭐 그냥 병사예요. 병사고 지금 전쟁이 끝난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뭐 계속 죽어왔고 그런데 내일이면 끝날 것 같기도 하면서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미신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나왔던 그 중위는 30m라도 더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설의 제일 첫 부분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 부분이 첫 부분이 유독 그 백상웅 시인에게 강렬했던 이유를 꼽으라면 뭐가 있어요? 저는 문장을 읽으라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피에르 르메트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55세 때 처음으로 그냥 문학 강좌를 하던 분이었는데 소설을 쓰기 55세에 쓰기 시작하면서 뭐 20몇 개의 출판사에서 다 거부당하고 처음 낸 소설이 추리문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 뒤로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추리문학상이나 문학상 다 받고 처음으로 쓴 이른바 순문학 소설인 오르부아르로 콩쿠르상을 수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추리 소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본격 문학에서도 일가견이 있는 그런 작가이고 저는 이 소설 오르부아르를 되게 소설 좋아하는데 처음 문장을 읽자마자 그 두꺼운 책이거든요. 네. 근데 두꺼운데 끝까지 다 읽었어. 그 앉은 자리에서. 근데 이 첫 장면이 흡인력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병사와 장교의 어떤
어떤 시각체. 느낌을 잘 보여준다는. 네. 백상님 덕분에 또 우리가 청취자분들이 또 새로운 책을 또 좋은 책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최지인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출간된 김선재 시인의 시집 목성에서의 하루를 가져왔습니다. 네. 목성에서의 하루는 김선재 작가의 두 번째 시집인데요. 그중 남은 것들과 남을 것을 청취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것과 남을 것. 김선재. 지평성을 안고 걸으면 구름이 몰려온다. 낮은 구름 밑에는 더 낮은 나. 내려갈 때야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신발을 벗으면 거기가 절벽이라 생각했다. 그네가 흔들릴 때마다 무릎 위에는 한 장을 접으면 따라 접히는 책. 언제나 우리는 골고루 늦고 하루는 양지와 음지를 다 골라 먹고서야 갔다. 몫을 박는 자세와 옷을 빼는 자세 사이에서 등을 지우면 했다와 한다가 남는다. 있던 것과 있는 것이 남는다. 남을 것만 남았다. 사랑했던 날들을 지나 사랑한다 말한다. 이해와 오해 사이의 책. 새들이 떨어질 때마다 책을 베고 잠들었다. 밤마다 백발이 되는 꿈. 서정의 절기는 끝났고 나에게는 붉고 어두운 책등이 남았다. 내려설 때여야 따라 내리는 것들이 있어. 그림자 속에서 그림자가 걸어 나온다. 쏟아진 물이 가장자리를 그리기 시작한다. 아직 끝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시를 선택하신 어떤 까닭이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또 적어왔는데요. 네. 저는 그 사랑했던 날들을 지나 사랑한다 말한다라는 구절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은 사랑했던 날들이었는데 그땐 그걸 몰랐던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 뒤늦게 깨달아봤자 그 순간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들을 종종 맞이하곤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화자가 말하는 부분이 전 좋았거든요. 남을 것만 남았다라고.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남을 것들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보는 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편집자 외에 다른 직업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편집자는 그 50대 이후에는 뭐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편집자는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봤는데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인터넷으로 사주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믿어요. 전혀 안 믿는데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라는 구절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고목나무에 꽃이 필 때까지 남아있으라는 소리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편집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일을 계속 하고 최근에는 한 2, 3년 전부터는 다른 직업을 갖게 된다면 소설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편집을 하다 보니 소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네.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일단 편집자로서의 직업적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조금 더 하고 싶다면 소설을 쓰는 실제로 시를 쓰시다가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전혀 불가능한 전직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책 만드는 일이 다행히 잘 맞는데요.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볼 겨를 없이 편집자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만약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은 상웅 형은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저는 소설가들의 작품을 읽는 걸 되게 즐거워하고 에세이라면은 나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에세이를 전업으로 쓰는 작가가 된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네. 시를 열심히 쓰시면서 또 이제 에세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 팔리는 에세이 있잖아요. 진짜 자기계발서 저도 정말 같은. 잘 팔리는 소설. 네. 그러니까 헤이스 소설가님이 전혀 보지 않는 네. 전혀 서점에서 구매하지 않는 에세이 집 있잖아요. 그런 정말 잘 팔리는 네. 에세이를 쓰고 싶습니다. 네. 편집자이기 전에 이제 시인이시잖아요. 이런 질문은 이제 작가의 방에서 여쭤봐야 하는데 책들의 방에 모셔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 여쭙자면 시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시인이 되길 잘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시인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를 쓸 때도 그랬고 습작할 때도 그랬고 등단할 때도 그랬고 시집을 내고서도 그렇고 저는 항상 내가 시를 제일 잘 쓴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존감이랑 자신감 뭐 이런 게 되게 높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쓴 시를 아무도 읽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죠. 네.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딱 제가 시를 만족도에 있는 시를 쓰고 내가 읽을 때 있잖아요. 내가 시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 시를 쓸 때 그때가 시 쓰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 시를 읽으면서 이 시 좋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내가 쓴 시를 쓰고 몇 개월 동안 해고를 한 다음에 딱 프린트해서 읽었을 때 제가 첫 독자로 읽었을 때 그 기분을 느낄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삶을 살면서 고작 3, 4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 좀 느낀 건데요. 만약 제가 시를 쓰지 않았다면, 글을 쓰지 않았다면 참 인생이 재미없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은 제 삶에서 글쓰기를 빼면은 정말 고요하거든요. 파주에서 차를 몰고 출판단지로 출근했다가 출판단지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히 뭐 취미도 없고 파주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회사와 집만 오가고 있는 삶에서 글을 써야 한다,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이 고요하더라도 느껴지기로는 재미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거창한 말일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 뭐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은 지금은 글 쓰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지금 제 삶에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글 쓰는 거 아닐까 좀 생각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 시를 쓰면서 또 편집자가 되고 싶은 청취자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혹은 시를 쓰면서 편집 일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저는 시 쓰시는 분이라면 편집자 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네. 충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추천을 하고 편집하시는 분이 시를 쓰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은데 저는 반대로 적극 추천합니다. 시는 또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편집 일은 아무도 못하는 거니까 더 편집자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시를 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시를 쓰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시를 쓰는 게 좋은데 시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은
다른 것들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시를 쓰면서 직장도 다니고 그 사이에서 두 가지를 하는 삶이 저야 만족은 하지만 그렇게 막 만족하지 않을 때 괴로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 두 가지 일을 함께 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자로서 남는 것도 정말 현명한 굳이 시를 정말 쓰고 싶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편집자가 되고 싶나? 라는 생각도 해요. 두 가지 일이 녹록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편집자로 살아간다는 일과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책을 읽지 않는 사회에서 편집자로 살아간다는 일과 시를 읽지 않은 시대에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일 두 가지 모두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내일부터 그만 방송이죠 이거. 아니요. 저는 그만둘 수가 없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출을 좀 받으시면은 좀 괜찮아요. 신입이 들어오면 제가 그렇습니다. 네. 대출을 받으라. 빨리 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라. 네, 제가 대출을 그만 못 뜨게. 대출금이 1억 정도 있거든요. 9,800만 원 정도 있는데 9,800만 원이 있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해소하지 않아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9,800만 원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면역이 되니까 두 가지 일을 할 거면은 대출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도망 못 가도록. 네네. 네. 그 앞으로의 계획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함께 해주시죠. 백상웅 시인부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최지인 씨 그만 못 두게 잘 다독여가면서 함께 좀 오랫동안 일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 두 번째 시집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고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되긴 하지만 열심히 만들고 있고 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최지인님. 저는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시집을 내고 이제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동안 너무 게을렀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열심히 글 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정현우 작가님과 그리고 헤이즈 소설가님 그리고 지금 연출을 맡고 계신 조혜진 소설가님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시인 겸 편집자로서 어떤 본인이 추구하는 문학과 그다음에 또 살아가는 일상을 모두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즈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시집 호박꽃 엄마를 출간하신 유순예 시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난 2018년 6월 25일 날 호박꽃 엄마를 출간한 유순예입니다. 첫 시집이 아니라 두 번째 시집인데 네, 이번이 첫 책이랑 다름없는 특별한 시집이라 모시게 됐거든요. 네, 저 음. 첫 시집은 11년 전에 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그냥 저 안에 상처들을 토해낸 거고요. 이제 요번 호박꽃 엄마가 저한테 첫 시집이나 다름없어요. 시집을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기 전라북도 진안 고원의 그 농부의 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란 그 농촌 풍경들, 예를 들어서 호박고구마라든가 말하는 더덕, 몸빼, 인삼 막걸리, 보름달, 고추 농사를 짓는 또 농부의 딸이다 보니까 고추 이런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거기다가 저기 무당 자식이었던 우리 아버지 이야기, 우리 할머니죠. 할머니가 무당을 하셨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그 무녀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 당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엄마 이야기는 그 태평양 전쟁 때 희생당했던 그 우리 외할아버지가 네. 태평양 그 일제시대 때 징용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아로 컸던 우리 엄마의 삶, 뭐 우리 엄마가 농사지면서 살아갔던 이야기들, 우리 엄마의 그 농사짓는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냈고요. 또 이제 가슴 아픈 거는 저의 딸 이야기인데요. 네. 83년도, 네. 그때는 상당히 가난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게 네. 입양을 가게 됐어요. 뭐 네. 아빠 되는 사람이 입양을 저 몰래 보내가지고, 네. 이제 그 딸에 관한 딸을 그리워하면서 썼던 이야기, 뭐 딸도 다시 이제 만났거든요. 그 딸을 찾았거든요. 오. 그 딸을 32년 만에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언제 보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84년도에 입양을 가고, 딸을 찾은 거는 2015년도에 제가 찾았죠. 그냥 뭐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30 몇 년 만에 찾은 딸을 만나서 둘이 뭐 밥 먹었던 이야기들, 나눴던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 딸 이야기에 관한 거 썼고요.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담은 시집이 호박꽃 엄마입니다. 시집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정서가 가족과 서정이에요. 모성성도 많았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네. 솔직하게 진솔하게 담아낸 것들인데요. 이제 이 시집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상처들, 그러니까 환경이 뭐 아버지 무당 할머니에다가 또 일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가족인 엄마에다가 또 안에 있는 상처들이 깊고 뭐 덜어는 깊고 덜어는 얇은 상처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을 그냥 시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시집으로 묶어서 이제 세상 밖으로 지금 내보냈잖아요. 이게 이제 뭐 명치에 걸려있던 바위덩어리 그런 것들이 쑥 내려가는 느낌. 그래서 이 시집 한 권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거의 다 됐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시집을 내실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써놓은 것들 한 150편 중에서 이제 65편을 골랐거든요. 150편에서 65편을 골라서 실었는데, 그런 것들도 막상 이제 시집으로 엮으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교정을 하잖아요. 퇴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도 다시 이제 시집으로 보면 또 잘못된 게 보이고, 퇴고했던 과정들이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고치고 또 다시 읽어보면, 또 소리내서 읽어보면 어느 순간에 또 막히고 호흡이 막히고 이런 부분이 있길래 이제 그런 것들 손보는 게 좀 어려웠고, 시집 내는 과정은 그래도 다행히 여기 시선사에서 이쁘게 봐주셔서 그냥 시선으로 잘 냈어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었어요. 어려운 점은. 시를 안 쓸 때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시를 쓰지 않으면 거의 붓구리 잡고 붓글씨 연습해요. 제가 이제 시 써는 것들을 네. 먹물 풀어서 이제 붓글씨로 캘리그라피 정도라고 하죠. 정통 붓글씨는 아니고 그냥 캘리그라피 정도. 그래서 붓글씨를 잡으면 워낙 제가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조용하게 앉아서 이렇게 붓글씨 제 나름대로는 붓글씨 수행이라고 해요. 시를 안 쓸 때는 붓글씨 쓰고, 또 시가 오지 않을 때는 남들이 보내온 시집도 읽어보면서 그러다가 또 시가 오고 그러면 메모해놨다가 또 시 쓰고 이렇게 해요.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무래도 저 이제 어렸을 때 환경이 농촌 보고 이제 소 풀먹이면서 이게 아버지의 농사 짓는 모습들, 엄마 아버지 힘겹게 농사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가슴에 그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왜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실까? 우리 새끼들을 키우시려고 물론 그런 거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일기처럼 이제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기처럼 쓰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이제 어떤 선생님이 그걸 읽어보시더니 시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가 돼서 어느 순간에 저 이름 뒤에 이제 시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과 네, 계절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있었나요? 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하고 가을이에요. 이게 봄에는 새순이 돋잖아요. 봄에 파릇한 새순이 돋으면 거기서 생명력을 느끼고 그 새순 돋았던 것들이 여름을 거치고 가을에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새순 돋을 때 모습하고 그 새순이 이제 가을에 이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가 이제 들어가는 모습. 그게 참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제 시집에도 나와 있는데 하얀 심어라는 시집에도 나오는데 혼자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다가 보면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젊은 사람도 있고 연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머리가 하얀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걸어가는데요. 손을 나란히 잡거나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파요. 그럼 한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축하고 길을 안내하는 모습들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싶어요. 그런 모습 보면. 앞으로 어떤 시인으로 남고 싶나요? 그냥 지금 현재까지는 뭐 서정시 이런 것들을 썼는데 그냥 어른들 대상으로 시를 썼는데요. 내 안에 상처를 토해내는 걸 썼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느 선생님이 저 시집을 읽어보고 순이에 너는 동시를 한번 써봐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동시 공부를 해서 좀 동시를 좀 쓰고 싶어요. 동시. 네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순애 시인의 말하는 더덕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더덕 유순예. 내 몸에서 냄새 나더냐? 노상 흙밭에서 사는디 말이여. 목욕해봐야 소용없단께. 금세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질 것인디 때에 밀린다고 땀내 난다고 간호사가 지랄할 감시 병원에 갈 때는 깨끗이 씻고 간단께. 촌구석 할매들 사는 게 그렇다뇨. 너먼티 야순 소리 안 하고 살라면 손끝마다 틀어박힌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여. 70평생을 흙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말이여. 먼 데까지 풍기는 냄새가 투덜투덜 허한 장기들에게 스며들어 생기를 넣어준다면 내 몸이 할 도리는 다 한 것 아니여. 더덕 늙어가는 엄마 말기 알아먹겠냐?